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악몽과 죽음욕동 두 번째 시간으로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죽음욕동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식증 환자와 대식증 환자는 정상적인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상한선을 위반하면서 뚫고 나간다 이거지. 뚫고 나가서 큰 진폭의 상한선, 오케이? 큰 진폭의 상한선, 그리고 큰 진폭의 하한선까지 갔다가 되돌아오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식으로 거식증과 대식증을 반복한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첫째가 왜 이런 반복을 하느냐. 만약에 그렇지만 큰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서면 진짜 죽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지 않는 선에서, 즉 생명이 유지되는 선에서 이것을 반복한다. 그럼 왜 반복하느냐? 그리고 왜 정상적인 이것을 넘어가느냐? 정상적인 작은 진폭을 작은 진폭의 요 경계선을 왜 넘어가느냐? 왜 위반하느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식증, 대식증은 바로 정상적인 그런 한계와 진짜 죽음과의 그 경계지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삶과 죽음의 진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이제 악몽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제 조금씩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여기서 봅시다. 요거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그 거식증 대학생을 이제 제가 심리 치료를 했어요. 근데 한 서너 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대식증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포만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포만감. 그 다음에 아무리 안 먹어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배고픔과 포만감을 느끼는 것은 제가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정상적인 사람에 한해서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포만감을 느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포만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배고픔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묘한 말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게 중간쯤에 이게 실제로 3명의 거식증자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이상하게 거식증으로 이틀 3일 굶을 때 시열이 온다고 합니다. 시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많은 거식증과 하는 사람들이 시열을 얘기합니다. 또 다른 대식증자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의 대야에다가 밥을 비벼 먹어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포만감을 배부르지 않는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아주 역설적인 겁니다. 화장실에 가서 개울 때 묘한 쾌감이 일어난답니다. 엄청난 일종의 희열이 느껴진대요. 아주 이게 마치 그 대식증자는 이런 말을 씁니다. 약간의 환희라는 말을 썼어요. 환희 같은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글씨 쓴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럼 제 설명이 다 여기에 있어요. 자,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잘 봅시다. 정상적인 사람이 자극이 상승되면서 배가 고파. 그런데 여기쯤 작은 진폭의 상한선에 와서 밥을 딱 먹어요. 그것도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딱 먹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 자극이 감소되면서 긴장이 이완이 돼요. 배가 고팠다가 밥을 먹으면 긴장 이완 자체가 편안함이에요. 그거 쾌감의 일종입니다. 쾌감이에요. 거기다가 뭐예요? 포만감이 와요. 배 든든해져요. 포만감이 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쾌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쾌락은 자극 감소와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밥을 먹을 때의 쾌락이 밥이라고 하는 물질의 양과 음식의 양과 질에서 오는 게 아니야. 결코 아니라 자극의 감소와 일치하는 거예요. 자극의 감소와 일치하고 긴장 이완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쾌락이 온다면, 잘 봅시다. 여기서 쾌락이 온다면 이 사람들이 굶을 때 이틀 굶고 그러면 묘한 희열이 오는데, 저는 그 희열이 이런 희열과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옛날에 단식을 좀 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근데 단식을 했는데 첫날은 굉장히 힘듭니다. 첫날이면 막 입에서 단내가 나고 똥냄새가 나고 아주 하는데, 이상하게 한 이틀쯤 지나면 말이죠, 배고픔도 못 느끼면서 편안해지면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질 때 아주 정신이 맑아지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 희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포만과는 다른 종류의 쾌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다른 종류의 쾌락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됐죠? 여기서 이의가 없죠. 그러면 그 다른 종류의 쾌락을 뭐라고 하느냐? 프로이트가 그 다른 종류의 쾌락이라고 맨 처음에는 정의를 해놓고 나중에 그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그 2페이지 뒤에서 그것을 명명합니다. 그것을 향락이라고 명명합니다. 향락. 독일어로는 게누스라고 합니다. 게누스 둘 다 되는데 향락이라고 명명합니다. 이건 영어로도 번역이 잘 안 돼요. 영어로는 인조이먼트라고 번역을 하는데 독일어는 게누스예요. 그런데 프랑스 말로는 이것을 주이성스라고 한다. 근데 아무튼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쾌락과 대조되는 향락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이 일종의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뭐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먹으니까 쾌락이 오죠. 쾌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니까 쾌락은 반드시 우리가 얻어야만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가는 이유는, 위반하는 이유는 바로 이 향락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케이? 우리는 이렇게 가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 굉장히 쾌락보다 훨씬 더 감미롭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중독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저기다. 그래서 이 지대는, 이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 이 경계지대, 제가
줄타기라 그랬어요. 줄타기, 외줄타기예요. 이 외줄타기는 향락의 지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었죠? 그 지붕 위의 기병에서 악몽을 얘기했어요. 근데 악몽은 외적 현실의 위험과 죽음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꿈속에서 남편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고서 무지하게 불안과 공포와 끔찍함을 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외적 현실의 죽음과 대비되는 실제 내적인, 심리 내적인 실제의 죽음이다. 이쪽은 리얼리티의 죽음이고 이것은 더 리얼의 죽음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러면 이 더 리얼의 죽음의 지대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심리 내적인 지대가 바로 이 지대다 이거지. 이 지대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바깥으로 나가면 자극의 제로점입니다. 이 진짜 바깥에, 이건 바다예요. 이 진짜 바깥은 무엇이냐면 실제 외적 현실에서의 죽음이에요. 이건 진짜 생명의 죽음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고 요 내부는 항상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일종의 정상적인 삶의 영역이고, 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 죽음이 침투해 있는, 인간의 심리와 생명에 침투해 있는 이 지대가 심리 내적인 죽음이 있는 실제의 죽음이다. 실제의 죽음이 있는 이 지대다. 이것을 락강이라는 정신분석가는 이것이 실제적 죽음 또는 실제계라고 하는 지대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됐습니까? 그러면 악몽은 바로 이 지대에서 요번에는 이 지대로 넘어옵니다. 이 거식증과 대식증은 이쪽을 넘어가지만 악몽은 이 지대가 정상적인 심리 속을 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넘어서 일리 들어옵니다. 일리 들어와. 그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 지대는 잘 들으세요. 이 지대는 정상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거식증, 대식증의 정말 정신질환자이든 상관없이 이 지대는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겁니다. 심리 장치로서. 오케이? 단지 거식증과 대식증은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이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이 잘 지켜져서 항상성의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죠. 그렇지만 이 지대가 그러한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 지대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끔 특히나 어디서 꿈에서 우리를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악몽을 꾸는 겁니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악몽을 넘어가기 전에 요 지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정리해 봅시다. 거식증 환자와 대식증 환자가 왜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위반하면서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인 이 지대로 넘어가는 것을 반복하느냐.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쾌락, 즉
시열 때문이다. 그 시열은 향락이라고 하는 고 명명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이것을 넘어가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넘어가고 정상적인 사람도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왜 넘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거식증 환자와 대식증 환자는 이 작은 진폭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이것은 안전지대, 안전막이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보호막. 이 보호막이 깨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보호막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피부에 이게 우리가 외적인 자극에 대한 보호막 구실을 하는데 피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외적인 자연 속에 있는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병균들이 들어옵니다. 오케이?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 경계가 작은 진폭의 이 두 경계가 우리의 인간의 육체와 심리를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구실을 하는데 이것이 깨진 겁니다.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자, 두 가지 뭐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거식증, 배식증인 이유는 또 다른 시열 때문과 향락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은 왜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면서 가느냐? 여기에 상처가 입은 것이다. 오케이? 이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트라우마라고 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와 향락과 관련해 가지고 죽음의 악몽을 이제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쪽으로 갑시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봅시다. 여기서 아까도 말했지만 요걸 안 했네요. 작은 진폭의 상한선이고 이 거식증과 대식증은 큰 진폭의 상하한선이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향락이 희열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정상적인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작게 즐기기예요. 너희 놈들은 작게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게 즐기는 것이다. 오케이? 작게. 이렇게 작은 진폭에서 작게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름을 할 때 작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름에 중독된 사람은 크게 해요. 판돈이 커요. 그러면 이건 뭐야? 이 사람들은 크게 즐기는 거다. 선생님, 거식증 환자와 대식증 환자가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육체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엇이냐면, 사실은 크게 즐기고 있는 거예요. 크게 즐기고 있는 것이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작게 즐기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 이제 봅시다. 이거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든 PPT는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막 순서를 뒤바꾸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향락은 어떤 종류의 향락이냐 하면 잘 봅시다. 내가 이제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요쪽에 넘어가는 것은 희열이라고 했고 또 다른 종류라고 했는데 이것은 크게 즐기는 것이다 했죠. 그러면 그 크게 즐기는 향락은 어떤 종류의 쾌락인지를 잘 보십시오. 잘 보세요. 오케이. 자, 여기서 작게 즐기는 정상인은 밥을 먹을 때 긴장이 이완이 되면서 포만감을 느끼면서 편안해지면서 쾌락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쾌락과 불쾌감이 정상인에게는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배고픔에 자극이 올 때는 자극이 상승되면서 불쾌감, 요게 불쾌감의 벡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기 뭐냐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밥을 먹을 때만 여기서 긴장이 이완되고 자극이 감소하면서 이쪽이 쾌락이에요. 쾌락의 불쾌감의 벡터와 쾌감의 벡터가 리드미컬하게 서로 다르게 분리되어 있으면서 이걸 리듬을 반복해요. 그런데 향락은 어떻게 되냐면 잘 봅시다. 내가 굶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고통스러워요. 정상적인 사람에겐 고통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사람들은 희열을 느껴요. 자, 여기서 역설이 생기는 겁니다. 희열과 향락은 정상적인 불쾌와 쾌락과는 다르게 붙어 있네요. 오케이?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희열은 고통스러운 쾌락이에요. 오케이?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쾌락이라는 말은 고통 자체가 쾌락을 포함하고 있고 고통 자체가 쾌락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쾌락. 이것이야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죽음의 맛이다.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다 있습니다. 뭐예요? 편안하게 자는 것이 가장 편안하면서도 뭐예요? 죽음은 뭐예요? 고통도 동반해요. 그러니까 고통과 편안함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의 맛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거식증과 대식증 환자는 크게 즐기면서 어떻게 크게 즐기느냐? 고통스러운 쾌락을 맛보는데 그 고통스러운 쾌락은 큰 쾌락으로서 뭐냐면 죽음의 맛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이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매저키즘이라는 것, 피약증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실제로 도착증 중에서도 매저키즘이 있어요. 그러나 매저키즘은 도착증에만 있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도 매저키즘, 고통스러운 쾌락이 있어요. 저는 이럴 때마다 비유적으로 무엇을 하느냐면 여기 상처가 났어요. 딱지가 앉았어요. 근데 막 가려워. 여러분들 이 피부가 가려울 때 막 긁어. 긁으면 긁을수록 피가 나. 근데 굉장히 쾌감이 와요. 아시겠어요?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가려워. 그런데 가려워서 긁으면 안 돼. 가려우면 긁으면 쾌락이 와. 근데 그 쾌락은 고통을 동반해. 딱지까지 떼고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사실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어서 긁잖아요. 피가 날 정도로 긁어요. 그런데 피가 나는 것은 고통이면서 그게 엄청나게 쾌락을 가요. 이게 바로 피약증적인 쾌락이에요. 그러니까 피약증적인 쾌락은 도착증 피약증자, 그러니까 남에게 맞으면서 회초리로 맞으면서 성적 쾌락을 느끼는 진짜 도착증 환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종의 이제 네 번째 중독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번 가려워서 긁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긁게 돼요. 계속, 오케이? 계속. 이게 중독성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은 쓴맛입니다. 독하죠. 맛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중독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맛이 없대요. 그래서 술꾼들은 꼭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단맛, 무슨 여러 가지 맛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장 맛있는 건 무슨 맛? 쓴맛이다. 오케이? 그래서
술이야말로 모든 음식의 장이다 이거지. 그래서 백약지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에 중독되면은 그것만큼 맛있고 저기 한 게 없어요. 이게 중독성 맛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저기를 갉아먹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린 왕자에서 술꾼이 나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하냐면 술을 왜 마시냐고 물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직전에 알코올을 손에 만지기 시작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기 위해서, 트라우마의 기억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이게 중독이 되어버려요. 중독이 되면서 술을 못 끊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중독성이 있다. 향락은 중독성이 있다. 그러니까 거식증, 대식증, 특히나 거식증 환자들이 이게 뭐냐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리듬의 중독성을 반복하고 이것에 벗어나지 못해요. 아까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이것을 반복하느냐 하면 뭐냐면 향락이 크게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독성 향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통스러운 쾌락으로서 죽음의 욕동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맛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번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죽음의 욕동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곳곳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병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의사들이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프로이트가 처음 쓴 용어라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프로이트가 이 병으로부터 얻는 이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1차적 이득, 2차적 이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차적 이득부터 얘기합시다. 1차적 이득은 뭐냐면 병 자체가 우리 몸에 가져오는 매저키즘적인 피약증적인 쾌락, 오케이? 이것이 바로 1차적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증상 때문에 괴롭죠?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쾌락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미, 오케이? 그래서 프로이트가 어떤 히스테리증자가 히스테리에 의해서 마비가 왔어요. 신체의 일부분에 감각 이상이 오고 마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통스러운 마비가 온 부분이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막 이게 근육이 뒤틀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만지니까 이 환자가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희열에 빠집니다. 엑스터시에. 증상 부위가 고통스럽게 막 근육이 막 뒤틀리고 거기서 감각 이상이 오고 그러는데도 그 부위를 딱 만지는 순간 왜? 희열을 느끼면서 엑스터시를 느껴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증상은 이미 고통을 포함하고 있다. 프로이트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더 정확하게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히스테리 증상은 오르가즘, 성적인 오르가즘을 환희를 숨기고 있다. 음화로서 숨기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향락이에요. 이 부분이 향락. 그러니까 거식증, 대식증 환자도 이런 향락이 뒤에 숨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2차적 이득은 뭐냐?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남동생이 태어난 다음에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전부 나의 맏딸인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초등학교 때 독감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와 할머니가 꿀물을 타다 주면서 너 얼마나 아프니? 오늘은 학교 가지 마라. 쉬어라. 이렇게 해서 막 꿀물 타다 주고 막 따끈한 타다 줘요. 그랬더니
독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그렇지만 엄마가 갑자기 남동생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인정해 주기 시작했어. 아, 요거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인정받는, 병을 통해서 내가 누구로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나를 인정받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기서 오는 쾌락, 요것을 2차적 이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적 이득. 그런데 요것을 인정의 욕망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병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내가 한 번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엔 병으로부터 나았어. 나으니까 무엇이냐면 그 다음엔 다시 남동생만 좋아해. 그러니까 뭐예요? 자꾸 감기가 걸리기 시작해. 자꾸. 무엇이냐면은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감기가 걸리는 쪽으로 자꾸만 자기를 몰아가요.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는 반복 습관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부모도 알아요. 그것을. 요년이 요게 뭐 하려고 꿀물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럼 제가 요 얘기를 하나 할게요. 무엇이냐면은 제 딸이 뭐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 가기 전날 다 애들이랑 어디 가서 무엇하고 놀 길 계획을 다 짰어요. 그런데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언덕길을 내려오다가 그대로 굴러가지고 여기 광대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까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성형도 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있는데 얘가 그래서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못 갔는데 3, 4일 뒤에 애들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못 갔으니까 갑자기 수학여행 돌아오는 날 4일쯤 뒤에 학교를 등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친구, 모든 친구 무슨 일이냐? 너 어떤 일이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나한테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빠, 내가 수학여행을 못 가게 된 것은 좀 약간 속상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모든 선생과 학생들, 친구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는데 이건 괜찮던데 맛이? 이러대.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야 이놈아, 그것이 바로 병으로부터 얻는 2차적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다. 고기에 이게 딱 매치가 되기 시작하면 그거 끊을 수 없는 중독의 맛이 있어요.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게 안 된단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이 서로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뒤에서 무엇이에요? 죽음의 맛이, 향락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 뒤에서 이것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맛이.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거식증과 대식증으로부터 출발했던 이 한계의 위반으로부터 나왔던 향락, 크게 즐기기, 중독성 향락, 이것은 고통스러운 맛으로서 이것은 죽음의 맛이다. 고통스러운 쾌락으로서. 이것은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죽음과 정상의 그 경계지대, 삶의 경계지대에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악몽을 만드는 이 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의 계획서에 남겨놓지는 않았지만 오래전에는 제가 이 영화를 다루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방화예요. 301-302라고 하는 영화인데 1995년도에 박철수 감독이 나왔고 방은진과 황신혜가 주연을 했던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생각보다는 거식증, 대식증과 함께 이 죽음의 제가 그렸던 이 죽음의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잘 말해줘요. 요게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보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있다면 요것을 한번 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301은 송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301호와 302호가 붙어 있는데 301호에는 송이라는 여자가 사는데 대식증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302호에는 윤이라는 여자가 사는데 거식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대식증에 걸리고 거식증에 걸렸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죽음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대식증 환자인 송희는 뭐냐면 이 영화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음식 있잖아요. 사랑과 음식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레비스트로스라는 인류학자에 의하면 먹는 것, 여기 있잖아요. 먹는 것과 성적인 등과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오케이?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막론하고 사랑 또는 섹스를 무엇과 연결시켜요? 먹는 것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전부 다가 남녀 간의 섹스를 하는 것을 먹다 먹히다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는 행위와 성적인 사랑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레비스트로스의 그 이론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송이는 어떤 거냐 하면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엄청나게 고기를 좋아하고 먹고 싶은데 엄마는 뭐예요? 냉장고에 무엇이에요? 고기가 없고 전부 인스턴트 음식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스턴트 음식. 그러니까 엄마는 자녀가 자기인 딸인 송이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엄마의 무관심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엄마의 무관심. 즉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트라우마가 여기에 있어요. 트라우마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종에 먹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만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사랑을 하면서 무지하게 먹이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엄청난 요리사예요. 이 301이. 301이 하는데 남편은 자기를 사육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 마누라가 자기를 사육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그 음식을 해주면서 사랑을 요구하고 섹스를 요구하는 그러한 송이를 지긋지긋해해요. 그러면서 송이를 놔두고 바람을 핍니다. 그런데 이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서 뭐냐면 송이가 요번에는 어떤 결심을 하느냐 하면은 이 남편이 무엇이냐면 애견이 있어요. 쫑쫑이라고. 근데 그 쫑쫑이를 잡아서 이 개고기를 못 먹는 남편에게 먹여요. 이것이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이 그리스 신화의 티에스트와 아틀의 신화에도 이제 나오는 건데 아무튼 여기서 얘기하는 건 부모의 어머니의 무관심. 그래서 나중에 남편에게 먹는 것을 요리사가 돼서 남편에게 많이 먹이고 좋은 것을 먹이면서 동시에 사랑을 남편에게 받기를 요구하지만 사랑을 주지 않고 바람을 피니까 거기에 대한 복수로서 남편의 애견을 죽여가지고 해서 남편에게 그것을 먹인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요번에는 윤희는 무엇이냐면 어린 시절에 자기는 과일 같은 걸 좋아하는데 뭐냐면 냉장고에는 전부 고기가 있는 거예요. 고기가 누구냐? 바로 자기 의붓아버지, 즉 엄마가 이혼을 하고서 이제 이 윤희를
데리고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이냐면 정육점 주인이었던 거죠. 정육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육점 고기가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싫으니까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다가 무엇이냐면 그 의붓 아버지가 성폭행을 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근데 그것을 엄마한테도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우리가 그래도 그걸 참아야지. 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면서 그것을 엄마가 묵인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증오 그리고 이것이 막 그러면서 음식을 거부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막 나타나. 거기다가 결정적인 게 이웃집 동생이 그 정육점에 있는 큰 냉장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숨바꼭질 하다가 이 윤희와 숨바꼭질 하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을 모르고 집으로 돌아갔나 보다 하고 윤희가 들어와서 잤는데 거기서 얼어 죽습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냐면 거식증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식증이나 거식증이나 결국은 뭐냐면 음식과 사랑을 연결시켜서 사랑에 받지 못한 것이 대식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라우마가 거식증으로 간다는 이 논리를 가면서 둘이서 만나요. 둘이서. 이 뭐냐면 301은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음식 재료를 탐하는데 이 누구냐면 302 윤희는 계속해서 무엇이냐면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으로 이르러요. 그러니까 나중에 윤희가 302 윤희가 그러면 나를 재료로 써라 해가지고 301 그 송이가 대식증이 그 301-2의 거식증 환자인 윤희를 음식 재료로 써서 해먹는다, 요리를 해먹는다 하는 아주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것은 이 영화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썩 좋은 영화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뭐 추천할 만한 얘기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정신분석적으로 무엇을 해요? 악몽과 죽음과 죽음의 욕동과 그 다음에 트라우마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죽음은 바로 뭐냐면 한계의 위반을 하는데 그 한계의 위반을 뭘로 이제 예를 들었냐면 배고픔과 먹는 것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수 있는 아주 좋은 영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지 이것은 명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위대한 영화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심리적으로도 아주 잘 짜여진 영화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볼만은 하다. 자,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트라우마에 당해서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어린 동생이 죽음을 목격하고 의붓 아버지께 성폭행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남편이 불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트라우마가 증폭이 되면서 거식증, 대식증에 간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이 작은 진폭과 상한선과 하한선은 우리의 심리를 막아주는 정상성을 유지하는 보호막 구실을 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보호막이 무너지면서 이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간다.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한계의 위반이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증상이 생기면서 이것은 죽음과 삶의 경계지대로서 여기서 향락의 지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서 반복이 된다 그랬다고요. 근데 그 반복은 결국은 향락이 큰 종류의 쾌락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왜 넘어가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그럼 왜 넘어간다 그랬습니까? 이 보호막에 무엇이에요? 상처를 입어서 이게 뚫린 겁니다. 뚫린 것이니까 이것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그냥
위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위반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경계를 위반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 하면은 바로 이 보호막의 상처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넘어가기 전에, 트라우마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트라우마의 어원은 무엇이냐면, 이게 원래 트라우마는 그리스 말이에요. 트라우마가 그대로 그냥 트라우마가 그리스에 가서 트라우마라고 쓰면은 그리스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건 상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라는 말은 그리스의 어떤 동사에서 나온 거냐면 티트로스코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오는데, 티트로스코는 뚫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여기에 육체 피부에 상처를 입었어요. 이게 트라우마야. 그런데 상처가 있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피부에 보호막의 저항력을 뚫고 어떤 외적인 자극이 가해질 때 바로 상처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상처가 생기려면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보호막의 저항력을 뚫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상처가 나요. 그런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보호막에는 저항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뚫리는 자극이 그것보다 더 큰 심히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피부예요. 이것을 아까 작은 진폭의 상하한선 이걸 심리피부라고 합시다. 심리피부라고 한다면 이 심리피부 자체에 저항력과 방어 기능이 있습니다. 힘보다도 그것을 능가하는 외부적인 외상적 사건이 이것을 뚫는다 이거지. 이게 막을 뚫다. 이게 바로 트라우마의 어원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것이 뚫리면 이것이 자극이 심리 조직으로 쇄도하면서 마치 뚝이 터졌을 때 뚝에 갇혀 있었던 물이 들판과 밭과 들과 논을 황폐화시키면서 쇄도하면서 완전히 물밀듯이 나오듯이 여기에 심리 조직을 침해한다. 그러면서 심리 조직을 침해할 때 대식증, 거식증은 이제 이것을 넘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넘나들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반복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로 악몽과 트라우마, 죽음의 욕동과 트라우마의 관계가 어떻게 우리가 심리 조직을 이렇게 황폐화하는가를 우리는 이제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될 거냐면은, 대구 지하철 참사가 바로 이 PTSD라고 하는 외상성 신경증, 트라우마에 의한 신경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게 된 최초의 사건인데, 바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특집이 이제 계속되어 있었는데, 그 특집 중에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학술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한번 요 네다섯 가지의 관계를 한번 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시다. 악몽, 죽음의 욕동, 트라우마, 그 다음에 향락. 이것의 연결성을 대구 지하철 참사의 특집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